2019년의 6월에 27번부터 31번까지 지문을 할 건데요. 자, 요거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 여기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딱 발생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많은 실업이 생겨나고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쳐서 파급 효과가 컸었죠. 그러면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일어난 일, 즉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이 시대에 생겨난 일을 이해하고 싶다면 추천할 만한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맞나? 빅쇼트 같은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영화인지 다큐인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보면은 도움이 될 텐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나? 재미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되는 대사들이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참으면서 봐야 되는 영화이기도 해요. 근데 궁금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OTT에 뭐 유명한 거 있잖아. 넷플릭스. 그거 한번 나와요. 그죠? 집에 그 결제했으면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 개념 한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지문에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신용공급이다라는 거. 신용공급이 무엇인지 기본 상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용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통화량이라는 거 얘기하죠. 통화량. 자, 우리 시장에 돈이 얼만큼이 돌고 돌 수 있느냐. 우리 시장에 있는 돈 전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굴러다닐 수 있는 돈의 전체를 통화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용 공급에 의하여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신용 공급을 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A라는 은행이 있어요.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B라는 사람이 있다. 자, 이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B라는 사람에게 10,000원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의 통화량은 10,000원이 되는 거지.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린 게 10,000원이야. 그걸 B라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통화량은 10,000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5,000원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통화량은 얼마가 될까요? 통화량은? 10,000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10,000원이란 돈이 너무 크네. 5,000원 은행에 놔놔야지. 은행에다 5,000원을 딱 넣었어요. 그럼 통화량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B한테 너 돈 얼마 있니? 그러면 처음에 나 10,000원 있어. 정말? 보여줘봐. 그럼 띵 이렇게 보여준다고. 1, 2, 3, 4, 10,000원이잖아. 그럼 통화량이 10,000원인 거야. 근데 얘가 은행에다가 5,000원을 딱 집어넣고 얼마가 남았어? 5,000원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잖아. 너 돈 얼마 있니? 그럼 얘가 5,000원 하고 예금한 거 5,000원 있어라고 얘기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이라고 치면 결국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0원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알겠지? 그래서 통화량은 계속해서 그대로 10,000원이 됩니다. 이해됐지? 그런데 C라는 사람이 이 은행에 가서 5,000원 중에 3,000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에 얼마가 남았죠? 2,000원이 남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통화량의 변화가 생겼느냐? 자, 똑같은 얘기야. B라는 사람한테 너 얼마 있니? 그럼 나 5,000원 현금하고 5,000원 은행에 계좌에 집어넣은 거 있어. 그래서 난 10,000원을 가지고 있지 라고 말할 거야. 그렇지. 근데 C라는 사람이 너 얼마 있니? 그랬더니 나 3,000원 있어. 정말? 여기 있잖아. 보여주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즉 통화량은 10,000원이 아니라 이제 이 3,000원까지 더해서 총 13,000원의 통화량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 나라에서 찍어낸 돈은 10,000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5,000원 예금을 받은 다음에 C라는 사람에게 3,000원을 대출을 해줌으로써 3,000원이 늘어나는 형국이 벌어진 거야. 내 말 이해했지?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신용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즉 은행이 대출을 하게 되면 통화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본문에서 은행이 금리에 의해서 대출이 늘어나고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함으로써 신용을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말은 즉 통화량을 늘린다는 뜻이 되는 거야. 어떻게 늘어난 거냐면 바로 이렇게 늘어난 거야. 실제 돈은 늘어난 것이 아니지만 통화, 즉 통용할 수 있는 돈의 수량은 늘어나 버린 형태. 내 말 이해했지? 자, 신용공급이란 게 뭔지 이걸 딱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용공급 이해됐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자, 가자. 자, 얘는 뭐 그래프나 그런 건 없으니까 별로 우리가 신경 쓸 건 없고.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핵심 잡아보지요. 자, 첫 단락.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인데 통화정책이야.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간단한 거야. 통화정책이라는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굴러다니는 돈에 대한 정부의 정책. 그런데 뭐가 붙었어? 전통적이라는 말이 붙자마자 우린 뭐 하는 거야? 안전통적인 게 나오겠지. 즉 데칼코마니가 시작된 거예요. 내 말 이해되지? 경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입장 그리고 새로운 경제학의 입장 항상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하는 형태의 지문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상황,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 불황이나 호황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전통적인 시각과 비전통적인 시각이 나와요. 전통적인 시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고전의 경제학,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애덤 스미스에서 시작된 그 주류 경제학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오케이 들어봤지? 애덤 스미스 얘기했고 주류 경제학 얘기했고 전통 경제학이라고 얘기했지. 그것은 시장 중심. 시장 중심이라는 건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에 반한 반대 입장은 뭐가 주로 나왔었어? 케인즈 아저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우짜우짜우짜 하면 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야 하는 입장.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그렇게 두 가지 입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전통적 이런 말이 나오면 아하 대강 전통과 안전통 두 개의 데칼코마니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 개의 기둥을 쭉쭉쭉쭉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전통 통화정책 그건 뭐 하냐면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자 얘네들이 뭐 한다? 정책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야. 금리라는 건 뭐야? 금리라는 건 뭐야? 다리를 얘기하면 이자율이라고 그랬지? 이자율이라는 건 뭐야? 내가 돈을 꿨을 때 이자를 연 얼마를 줘야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은행에다가 내가 1,000만 원을 껐는데 1년에 내가 1,000만 원을 꾸고 1년에 내가 1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될지 100만 원을 내야 될지 결정하는 것. 그 비율을 우리는 금리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여기서 정책적인 금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기본적인 금리를 이자율을 정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돈 꿀 때마다 얼마의 이자를 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집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 몇 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뭐 2억을 받았어. 그럼 2억에 대하여 매달 이자를 내가 지불하게 되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런 게 금리야. 근데 그 금리를 최대한 싸게 내고 싶어지는 게 당연히 빌리는 사람의 입장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소? 그러면 그 금리를 싸게 하는데 어디까지 정책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뉴스에 정책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내야 할, 나 같은 사람이 내야 할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지? 아유 부담스럽다. 빨리 갚아버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갑자기 야 요즘 금리가 굉장히 싸져서 이자를 조금만 내도 돼.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어.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왜? 은행에 돈을 빌려서 내가 공장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근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당연히 무엇보다 이자보다 훨씬 많으면 돈을 빌려서 사업할 만하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투자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금리 이해됐지? 그걸 정책적으로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야. 통화정책은. 그걸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요거 해가지고 뭐 한다고? 바로 물가의 안정, 그 다음에 나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남는 포인트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통화정책, 즉 금리를 건드려서 나라 경제를 조정하고 물가를 조정하려고 생각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첫 번째 문장이 있고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은행. 그러니까 이런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 가서 일반인들이 나 아파트 사고 돈 좀 꺼주요. 그러면 뭐라 그런가? 나가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은행들은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크게 보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동네에 있는 은행들 있잖아. 민간인들이나 기업인들하고 거래를 하는 은행들과 거래를 하는 은행. 중심이 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화폐가 찍어지는 것과 뭐 등등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지? 각 나라는 중심이 되는 은행이 있어.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를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진정시킨다. 아하, 자, 뭐 한다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 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경기가 과열된다.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뭐 한다? 금리를 인상해. 금리를 인상해서 그 경기가 과열된 것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서 나중에는 줄을 글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지? 그럼 일단 경기가 과열됐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많다는 얘기야. 즉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통화량이 돈이 흔하고 잘 굴러다니고 많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보다 활성화된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심해지면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파탄에 이르게 돼. 무슨 말 알겠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된다면 결국은 뭐야?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살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되는 거잖아. 다수가. 무슨 말 알겠지?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걸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경기가 활성화되다 못해 난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여기 말한 것처럼 과열되어 있을 때는 얘를 눌러줘야 돼. 눌러주기 위해서 뭐 한다? 금리. 정책 금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경기는 진정이 되더라. 왜 그렇게 되느냐? 정치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짜잔, 자 이게 구분을 해야 돼. 이 금리를 높인 건 정책 금리를 높인 거지. 정책 금리를 높이면 시장의 금리가 높아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지. 기준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를 싹 올려버리면 각 은행들의 금리도 올라가고 제1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은행들의 금리가 올라가. 이자율이 올라가. 그리고 제2금융권. 무슨 농협이니 신협이니 막 이런데도 금리가 올라가고 또 제3 또 무서운 금융권들. 무슨 말이겠어? 돈 못 갚으면 손모가지 잘라다가 막 쫓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금리도 막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모든 금리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됐죠?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런 금리들이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랬냐면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서 라고 얘기한 거야. 됐지? 시장 금리도 올라가면서 가계 및 기업에, 자 여기서 가계라는 건 뭐야? 각 가정들, 각 집구석들 및 기업에 대한
오케이? 기업들에 대한 대출의 감소로 또돈. 자,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야? 돈 못 빌리겠어. 돈 갚아버려야 되겠어.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이 돈을 굴려서 내가 버는 돈보다 이자를 내는 게 너무나 높아져서 비싸지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갚자 안 빌릴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신용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사람들은 갚고 더 빌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의 수요를 줄여. 따단. 자,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경제 내의 수요가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 빌려서 소고기 사 먹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못 빌리겠어요. 소고기 안 먹을래요. 그럼 소고기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뭐야? 수요가 준 거지. 물건을 안 사. 차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차 좀 바꾸려고 10년 탔는데 이제 바꿔야지 했더니 금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차를 사고 카드로 긁어서 차를 살려고 그랬는데 야 이러다 큰일 나갔어.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이 된다 그랬어요. 물가가 안정이 된다. 물가가 안정이 된다. 됐죠? 그래야 경기가 진정된다. 자, 물가 안정, 경기가 진정된다. 경기가 진정된다. 반면에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 과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도 한다. 또 진짜 뭔 소린지 알겠지? 반대, 이게 경기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경기가 너무 활성화돼서 난리가 난 상태야. 과열되어 있을 때라 그랬지? 과열되어 있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 진정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시장 금리까지 올려서 신용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돼서 물가 안정, 경기의 진정을 만들어냈다면 반대, 과열이 아니라 침체되어 있을 때,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땐 반대로 간다는 거지. 침체되었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어떻다는 얘기야? 시장에 돈이 많이 굴러다닌다, 조금 굴러다닌다. 조금이야. 돈이 안 돌아. 응? 냉랭해. 차가워. 무슨 말이겠어? 물건을 만드는데 안 팔려. 미치겠어.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돈을 풀어줘야지. 돈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금리를 낮춰서 이자가 싸졌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카페 하나 열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돈이 구르기 시작한다는 거야. 시장 금리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고 대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신용 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무슨 말이겠죠? 수요가 사람들이 이제는 돈 빌려가지고 사업도 하고 가게도 열고 등등등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소고기도 사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물가는 띵 안정이 아니라 약간 오르게 되면서 경기가 진정이 아니라 이번엔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라고 말한 건 침체됐단 말이에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아. 이건 뭐야? 과열 직전이란 얘기야. 과열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는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경기가 활성화되다가 과열됐다가 다시 내려가서 침체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파도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야. 전 세계 경제는. 당연히 모든 나라의 경제는 이렇게 변화되게 돼요. 이건 정상인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리고 선생님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했어? 약간 상향으로 그림을 그렸지? 그건 뭐야? 경제는 이렇게 파도 치면서 활성화됐다가 떨어졌다 활성화됐다 떨어졌다 활성화됐다 떨어졌다 하면서 경제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규모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 성장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의 10위권의 국가로 뚜둥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옆 나라 우리 친구 나라 좀 미운 나라 걔네들은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건데 이게 되게 각이진 형태라든가 잘 올라가지 않고 침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거나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얘가 과열되면 눌러주고 침체되면 올려주고 이걸 시기를 조정하거나 그 깊이나 높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통적으로 통화정책, 즉 금리를 조정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금리를 조정하면 뭐한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결정된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신용 공급을 통해서. 내 말 다 알아먹어서 지금 이 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이 기본을 이해하고 나면 이 기본의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 얘가 기본이야, 이 지문에서. 그럼 얘 이 첫 단락을 잘 이해해야 돼. 내가 얘기했었던 신용 공급, 신용 창조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금리를 가지고 어떻게 쪼물딱쪼물딱 거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내 말 알겠지? 이해됐지? 요 첫 단락 잘 해야 돼. 요거는 잘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자, 금융통화정책의 전달 다 끝난 거지. 물가 경기를 진정, 반면에, 똑같아. 됐어. 자, 그 다음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였고요.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자, 전통적 경제학. 전통에서 뭐 했다는 거야? 데칼코마니 또 나오는 거지. 전통. 데칼코마니 일단은 침체기와 과열기에 어떻게 하느냐 데칼코마니가 있었고, 여기 전통이란 녀석이 있으니까 전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전통과 안전통, 데칼코마니도 우리는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죠.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뭐 했다고? 통화 전책의 전달 경로로만 금융을 보았다. 됐지? 자, 전통에서는 금융은 무엇과 관련된 거다? 통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통화를 키우든 통화를 줄이든 하는 게 금융 아니냐? 금리를 조정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다. 금융감독 정책.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금융감독 정책 자체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었냐면 미시 쪽으로 갔어요. 자, 미시란 말 중요한 말이죠. 이건 뭐야? 시라는 건 시각이지. 그치? 시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미는 뭐야? 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시라는 건 좁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미시, 거시라는 말이 나오잖아. 무슨 말이겠어? 미시, 거시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좁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좁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한다. 미시 건전성. 자, 금융감독 정책을 미시로 본다. 그 미시 건전성은 특징이 뭐냐면 딱 요 말이 중요하죠. 개별 금융회사. 띵. 자, 미시는 뭐다? 요거야. 개별 금융회사. 제일 중요한 말은 개별 회사를 본다. 포인트. 끝난 거야. 자, 이런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뜨던 자, 포인트 나왔지. 이런 미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단기에는 그렇다 치고 장기적으로는 이라고 돼 있잖아.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경제성장과는 무관하다. 하고 관련이 없다. 자, 요런 말 중에 단기, 장기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 또한 데칼코마니야. 무슨 말이겠어? 이런 거 잘 나온다. 경제지문에서 특히 잘 나오지. 단기에는 어떻고 장기에는 어떻고 이거 잘 나온다고. 전통에는 어떻고 새로운 시각에서는 어떻고. 무슨 말이겠어? 장기, 단기. 그 다음에 항상 과열 침체. 이런 거 항상 나오는 거니까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읽는 습관이 들면 끝난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를 초과해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요렇고 두 번째 얘네들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의 근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금융정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 여기 무슨 말이 나왔냐면 자산시장이란 말이 나왔지. 자산시장에는 버블이 존재할 수 없다. 자, 이게 포인트야. 자, 버블. 이게 뭐야? 이 정도 단어는 알잖아, 우리가. 거품이지, 거품. 많이 쓰지.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무슨 말이겠어?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하우스 푸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거 얘기한다고. 무슨 말이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거품. 지나치게 과열되어 가격이 오른 상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산시장에서 요거 자산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집 생각하면 돼. 아파트. 요거 생각하면 돼. 알겠지? 집만 생각하면 돼.
자, 자산시장의 버블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주의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 다시 나왔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뚜둔. 자,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개별에 대해서 얘는 예방이다. 예방적인 녀석이다. 이게 포인트지? 예방적인 것으로서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한다. 우후. 자, 자기 자본.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한다 그랬어요. 누구의 자본? 개별적인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의 하한선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최저 자기 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하여 최저 자기 자본을 규제하는 것. 똑같은 말이지 뭐. 되버렸죠? 이해됐지? 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무슨 생각했다고? 금융이 통화를 영향을 줄 거야. 근데 그 금융을 감독할 때는 개별 금융회사, 작은 시각으로 각각의 금융회사를 조정하려고 했어. 왜 그러냐면 결국 이 금융회사의 금리를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무관하며 또 시장의 자산시장의 집값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막 뻥튀기 돼가지고 오르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금융정책 세게 할 필요 없고 크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각 은행들한테 야, 너희들 요거 마지막 포인트는 요거야. 네 자본의 하한. 무슨 말이겠어? 최저를 결정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은행이 A라는 은행이 있으면 너 적어도 네 뭐 30억 정도는 네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안 그럼 망해. 이렇게 결정해 줬다는 거야. 개별 은행에게. 내 말 이해돼서? 이해됐지? 이게 포인트야. 핵심만 잡으면 그거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감독을 할 때 개별 금융회사에게 뭐 했다? 최저 자기 자본을 가지라고 지도했다. 무슨 말이겠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금융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산시장 아파트값 같은 것이 버블이 낄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 왜? 전통은 항상 뭐야? 모든 걸 시장이 결정한다 그랬잖아. 시장에서 조절하니까 그런 일은 없어. 당연히 그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해 주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동네 아파트가 100억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내 말 알아먹었지?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서 자면 되는 건데 그게 왜 100억이 돼?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내 말 다 알아먹었지? 자, 그게 전통적 시장의 시각이었어요. 자,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두 가지 이제. 자, 여기 보니까 금융에 대한 정책과 통화에 대한 정책 두 가지를 정리해서 묶어서 정리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뭐라 그랬냐면 금융감독 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금융의 안정. 은행들이 안정되고 금융권들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아까 통화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야. 통화정책이란 건 뭐라고? 금리를 조정해서 시장에 있는 돈을 많이 만들거나 줄이거나 하는 무슨 말이겠지? 그런 것이 통화정책. 물가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어.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 뭔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미국발 글로벌 위기가 빠방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단어 공부. 자성은 뭘까? 자성. 스스로, 성성, 반성. 끝. 됐지? 스스로 반성하기 시작했다. 됐나? 알아먹었지? 자, 자성.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있어. 뭔 일을 했었냐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랬어. 자, 부양이란 게 뭐야?
왜 우리나라 대선 후보 중에 공중부양 하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쵸? 그거야. 공중부양이 뭐야? 뜨는 거잖아, 뜨는 거.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경제를 부양한다는 얘기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는 올리는 거야, 올리는 거.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 오케이? 자, 경기를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 돈이 잘 굴러가게 만드는 거, 그거 부양. 부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에 돈을 늘려줘, 줄여줘. 늘려줘야 되겠지. 늘려주려면 금리를 높여. 낮춰줘야 되겠지. 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거나 또 다른 지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 지문 다 읽고 뒤는 다 날려버려도 상관없어. 뒤는 다 날려버려도 상관없고 빅슈터는 영화는 그냥 보고 말아. 무슨 말겠어? 근데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과정은. 그래서 다른 수험생들은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있을 때 우린 그냥 뭐야? 당연한 얘기 하나 그냥 쑥 지나가야 돼. 내 말 알겠지? 그건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뭔지 얘기하는 거야. 자, 부양하기 위해서 뭔 일을 벌였냐면 저금리 정책으로 자산 가격의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얘가 부양하려고 금리를 낮췄어.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시장에 돈이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야? 야, 싼 값에 돈을 빌려준대. 야, 이참에 집이나 살까? 이러고 산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야, 뭐 은행돈 빌려서 집 사는 거지 뭐 내가 사는 거냐? 그러면서 막 산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긴 거야. 뭐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막 활성화되니까 막 난리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막 치솟아 오르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뭐 저금리를 했더니만 자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지하게 올라서 심지어 버블. 야, 다리 뻗고 자는 집이 100억이 뭐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지. 내 말 이해돼서. 자, 버블이 생겼다. 자, 그 다음. 그 영화가 아마 이 부분에서 시작될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금융권에 일하는 누군가가 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야, 이거 집값 떨어지고 이거 대출받아서 집 얻은 사람들 이거 다 개작살 나갔는디? 그럼 요거 이용해가지고 내가 보험 상품을 어쩌고 저쩌고 돈을 벌 수 있겠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서 뭔가 막 보험을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와. 이걸 스스로 예측한 거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집을 담보로 한 건데 뭐 별일이 있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다 이런 취급을 했지. 근데 나중에 뻥 터지는 거야. 뭔 말겠어?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영화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버블에 의해서 금융 불안을 야기하게 되어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됐지? 자, 이렇게 되니까 버블이 생기면서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봤단 얘기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해됐지? 봤단 얘기야.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하, 이거 시스템의 문제구나. 됐죠? 자, 훼손될 시스템이 형성됐다. 또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아하, 제일 중요한 말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금융의 규모가 문제였던 거야. 대형화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규모가 문제더라 이런 얘기지.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다. 자,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뭐하고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거야? 개별하고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거야. 이전에 뭐였다는 거야?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 집중했고 야, 니들 자본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 놈들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작은 개별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전체 시스템, 너무 큰 금융회사의 운영 그 사이즈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연료는 이에 기존의 정책은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이 밝혀졌다. 즉 뭐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융 정책을 갖다 쓰는 거 말고 얘 자체도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왜? 금융권이 다 무너졌잖아. 뭔가 알겠어? 이해됐어? 내 기억에 그때 당시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내가 이걸 아주 체감했었거든. 사람들이 날 불쌍하게 봤었어. 왜 그랬었냐면 내가 축구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박지성이 맨유에서 뛰고 있었어요. 그럼 나이키가 후원사야. 그래가지고 그 겨울 점퍼 있잖아. 점퍼가 나이키 점퍼에 맨유 마크와 함께 후원 회사가 AIG 생명이었어. 금융권이지. 그래서 AIG 흰 글씨로 이렇게 있고 맨유 마크가 딱 있는 옷을 나이키에서 팔았거든. 근데 맨유를 내가 응원하고 박지성을 응원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겨울 점퍼를 그걸 내가 산 거야. 그래서 딱 입었는데 여기 AIG라고 써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AIG가 망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보면 혹시 그 회사 맨유는 안 보고 AIG만 보는 거지. 왜? 그게 큰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날 불쌍하게 사람들이 봤다는 거지. 그거 내가 한 10년 입었거든, 그 옷을.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어이구 AIG? 막 이렇게 했단 말이지. 맨유는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아. 뭔 말 알겠어? 그 정도로 이 녀석이 굉장히 큰 그 금융회사의 시스템이 무너졌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거야. 전 세계로 퍼졌었던. 자, 그럼 어쨌거나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니은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포인트는 뭐야? 자, 요게 뭐였어? 기억이었지? 요런 시스템의 문제구나 해서 니은 거시 건전성, 거시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말이 이거야. 뭐라 그랬냐면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니은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따단. 자, 뭐야? 추가야. 항상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추가된 것이지 완전히 샤가닥 바뀐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말 이해했지? 이해했지? 이런 포인트들을 잘 읽어야 돼. 자, 출제자들 이런 거 노립니다. 자,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그다음 뭐야? 금융하고 물가. 됐지? 요거. 금융과 통화 물가 안정을 이거 보완해야 된다. 상호 보완하는. 둘 다 신경 쓰는 조합을 시키는 보완하는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됐지? 알았지? 자, 큰 포인트만 잡아볼게. 전통적인 애들은 경기가 불황이거나 경기가 과열되거나 했을 때, 침체되거나 과열됐을 때 통화정책, 즉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뭔가를 조정하려고 했어. 금리를 조정한다는 이 금융과 관련된 것은 그냥 부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왜냐하면 금융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금융에 아주 중요한 아파트값 이런 것들이 버블이 막 생겨가지고 급등하고 막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야. 시장이 적절히 조절해서 그 가격 정도가 조금씩 오르거나 많이 올랐어도 조정되고 이럴 거기 때문에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각각 금융회사들이 야, 자본을 얼마 가지고 있어. 이거만 정해주면 땅 끝난다고 생각했던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가 버블 없을 거라고 했던 버블이 생긴 거야. 미국에서. 알겠지? 돈을 막 풀었더니만 저금리를 아이고야 경제가 침체됐어. 그래가지고 부양하려고 저금리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아파트를 마구 사고 금융회사들이 사이즈 커지면서 그거 가지고 뭔가 상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허둥 하고 다 무너진 거지. 그래서 뭐 한 거야? 안 되겠다. 금융회사 커진 거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거시적 정책을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말고 금융정책도 함께 보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이야. 이게 한 2008년도? 그때쯤이거든. 너희들 몇 년생? 2003? 4? 4, 5, 6, 그럼, 금융위기 직전에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 자, 뭐 그런 얘기예요. 다 알아먹었죠? 자, 핵심만 보면 별거 아닌데 중간중간을 이해하는 걸 내가 도와준 거야. 핵심만 보면은 굉장히 명확한 지문인 거야. 오케이? 핵심만 잡으면. 근데 다른 지문을 읽을 때 도움을 받는 내용적인 걸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미시에서 전통적인 미시적인 정책, 바로 개별 금융회사. 자기 자본을 조정하는, 자기 자본의 하한선을 딱 만들어주던 미시에서 거시 정책이 필요한 쪽으로 넘어갔어. 거시 정책. 그치?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에요. 거시 정책이 필요해졌는데, 그럼 거시 정책이 뭔지 한번 봅시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별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시스템,
개별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안 무너지도록 만들어주는 거. 거시 건전성. 자, 그래서 이게 개별에서 딱 대립이 데칼코마니가 뭐로 이루어진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정리돼. 말하는 것으로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자, 규제하거나 감독한데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미시로는 거시의 건전성을 즉 개별 회사들을 건전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너 자기 자본 얼마나 꼭 가지고 있어. 무너지지 마. 하는 것 가지고는 시스템을 지키는 것에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므로. 알았지? 한번 무너져 봤잖아. 글로벌 금융위기에 무너져 봤으므로. 자, 거시 건전성, 그러니까 구성의 오류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구성의 오류. 이거 이제 뭐랄까 경제하고 상관없는 논리적인 부분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는 별 필요가 없지만 참고적으로 구성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자, 금융회사 A와 B와 C와 D가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치자. 오케이. 그냥 뭐 이게 선수라고 치자. A 선수, B 선수, C 선수. 축구팀을 만든다. 최강의 팀을 만들어야지. 야, 호날두 마음에 안 들지만 너 와봐. 메시 와봐. 손흥민 와봐. 케인 와봐. 막 이랬다는 거지. 그래서 전 포지션의 세계적인 선수를 딱 갖다 놓고 내가 최대 자본으로 팀을 만든 거야. 그러면 이 팀은 절대로 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젠장. K리그 팀한테 지네? 이게 바로 뭐야? 구성의 오류야. 무슨 말이겠어? 내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 놓고 보세요. 공격수 누구 수비수 우리 김민재 왔어요.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골키퍼 누가 왔어요.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질 수가 없죠. 질 수 있을걸요? 왜요? 당신 구성의 오류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개별이 강하다고 해서 그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전체가 강하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다. 무슨 말이겠지? 즉 개별 금융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해서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인 건 아니다. 내 말 알아먹었어요? 그건 논리적인 얘기인데, 근데 요거는 실제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몰라도 상관이 없어. 그냥 뭐야? 개별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설명은 바로 구성의 오류다. 그 정도만 알면 돼. 그치? 요거는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봐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예방은 다 똑같아. 대신 개별이 아니라 시스템이고, 시스템 예방.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과는 차별화된다. 아씨, 별 얘기 아니었어. 얘는 어쨌거나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될 수 있도록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이 지문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만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미시 건전성이라는 것은 뭐야? 개별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거시 건전성이라는 것은, 거시 정책이라는 것은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을 미리 예방해서 건전성이 훼손되는 걸 예방하는 것. 간단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컷! 이렇게 되는 거지. 돼버렸지? 이랬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별거 없었고. 자, 마지막 단락 갑니다. 자, 마지막 단락. 자, 마지막.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뭐야? 경기 변동. 그 다음에 뭐? 금융 시스템. 그치? 계속 반복되는 얘기야. 자,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둘이 조절해줘야 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을 가진다. 따단. 자, 이게 포인트잖아, 요거를 신경 쓰겠다는 얘기였잖아. 요것의 특징 넘어가네요. 자, 얘는 뭐다? 경기 수능성을 가진다. 우후. 경기 수능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경기의 변화에 순응한다 이런 얘기지. 됐지? 경기 변화에 순응한다. 자, 즉, 설명해준대. 땡큐. 호황일 때에는 금융회사의 대출이 늘려. 자, 뭐야? 호황. 활성화되어 있을 때. 자,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출을 많이 해주다는 거지.
돈이 막 굴러가서 경기가 잘 굴러가니까 금융회사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돈 좀 갖다 쓰세요. 사업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자도 팍팍 내주세요. 신난다. 이런다는 얘기지. 응? 대출을 막 해준다는 건 뭐가 늘어나는 건 신용창조가 늘어나는 거지. 그럼 호황이 더 겹쳐져서 왕호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내 말 알아보겠어? 이해됐지? 자, 그렇게 되고 신용 공급을 팽창시키면서 신용 공급 팽창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산 가격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급등하고 다시 경기를 다시 과열시키는 호황이었는데 경기가 더욱더 과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게 바로 뭐야?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예요. 이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예요. 반면 불황일 때는 따단. 자, 이건 뭐야? 불황일 때는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난다. 반대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불황이 되면 은행에서 뭐야? 시장이 삐리하니까 돈 빌려줬다간 못 받아요. 다들 망해요. 대출 좀 해주세요.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신용 공급이 줄어들어. 시장에 돈이 줄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돼. 자산 가격이 떨어져. 무슨 말이겠어? 수요가 늘면 사람들이 살려고 자꾸 모여들면 어떻게 돼? 이거 그 값에 못 사요. 지금 살 사람들이 줄 섰어요. 올려야 돼요. 3천만 원 올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시장이 삐리삐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발 사주세요. 5천 내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경기는 과열되지 않고 어떻게 돼? 침체되게 되겠지. 더 침체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금융 시스템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그랬을 때 요게 바로 대출을 늘리거나 줄인다는 걸 말하는 거야. 즉 은행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정책을 얘기했던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과열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통화 정책을 땅 써가지고 통화를 줄여야지. 그래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어떻게 한다? 조절해 주는 거지. 돈이 너무 많다고 못 빌리게 해. 금리를 삥 올려준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서 그건 정책이었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경기가 자연스럽게 변동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 시스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다른 거 이해했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면 그 금융 시스템이 알아서 뭐 한다는 거야? 순응하여 돈을 막 꺼준다는 얘기지. 내 말 이해돼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자산 가격이 아파트 값이 막 오른다는 얘기야. 버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서? 내 말 알아먹었지? 이해됐지? 다른 거야. 아까 그림하고 첫 단락에서 내가 얘기했었던 건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내가 뚝뚝 화살표로 보여줬던 거고 요거는 뭐다? 경기 상태가 어떤지 순응하여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 거야. 자, 이해하지? 그거 이해해야 돼. 자, 이렇게 되더라. 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쓸 수 있다. 중요한 거다. 요것 때문에 경기에 이렇게 순응하는 것에 따른 경기에 대응하여 요게 필요하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과열기에 자 계속해서 정리하는 거야.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다 이건 뭐였어요? 미시 정책이었죠. 기억나지? 이거 유지하라. 이거 미시 정책에다 또 역시 추가적인 자금 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을 플러스하라. 쌓아라, 늘려라. 됐지? 이거 딱 하한선을 딱 너가 얼마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과열될 때 어떻게 한다고? 자본 더 쌓아. 그러면 은행이
은행 자체에 자기 돈으로 남기는 돈을 늘려버린 거잖아. 그치? 늘려버리는 거지. 그럼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대출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겠지.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 무슨 말이겠어? 얘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억을 다 대출해 주려고 했어. 안 돼, 이 새끼들아. 자본 2억은 남겨둬. 이랬다는 거야. 알았어요. 2억을 남겨뒀어. 미시. 무슨 말이겠어? 근데 버블 빵 터지니까 안 되겠어. 너들 2억 더 남겨.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과열될 때 순응하여 대출을 늘리고자 했었던 애들이 못 늘리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냐? 알아먹었냐? 이해됐지? 고정책이야. 요거에다가 요거를 플러스 해준다. 이런 얘기지. 신용팽창을 억제시킨다 그랬어요. 완충작용을 쌓으면서 대출이 줄어든다. 그건 바로 뭐죠? 신용팽창, 신용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거야. 신용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포인트. 따져.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반대 데칼코마니. 침체돼 있을 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완충자본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얘를 대출해줘. 요거 가지고 대출해줘. 대출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용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내 말 다 알았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경기 따라가는 걸 야 잠깐만 하지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알겠소? 자, 잘 정리하셔야 돼요. 호황기에 대출 막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그치? 침체기에 아우 빌려줘야 소용없어 할 땐 좀 빌려줘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것이 바로 뭐다? 그시다. 그시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요거에다가 플러스 뭐 한 거다? 바로 완충자본을 더한 거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알아버렸지? 다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자, 얘는 지금 여러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침체기에 뭐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 걔를 화살표로 쭉쭉쭉쭉 그려보는 거 첫 번째. 무슨 말겠어? 그 다음에 경기 수능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변하는 거 이해하는 거 두 번째. 그걸 어떻게 막느냐 세 번째. 화살표들의 관계 있잖아. 얘네들을 연습장에다가 쏙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놓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게 쏙 이해가 되면 이 지문은 공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먹었지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번 좀 헷갈리는 문제만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자, 나머지는 쉽고 4번 선택지가 답이었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자, 선택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은 위기 이전, 전통적인 시각, 미시 시각, 띵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위기 이후, 뭐야? 그 시쪽으로 온 상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대출이 늘어나지. 됐지? 요거야, 요거. 대출을 늘린다라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했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 관계가 이해되지? 인하해주면 싸게 빌려드릴게요. 많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집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과열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 말 알아먹었어?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그 1번의 5번 선택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산 가격 변동이 경기 변동을 유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뭐야? 여기 봐봐. 자산 가격 변동 됐지? 자, 이거 버블이야, 버블 잘 봐봐. 자, 대출이 호황이 되니까 은행들이 야, 돈 많이 갖다 써. 집도 사고 사업도 해. 신난다. 우리 금융회사 커진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지.
막 빌려가. 신용 공급이 늘어나, 통화량이 늘어나. 막 아파트 시장이 난리가 났어. 막 물건이 없대. 막 사고 있어.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어떻게 자산 가격 버블 딱 올라갔다고. 그랬더니 뭐야? 경기가 과열되는 경기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호황이 더욱더 과열되면 문제라 그랬잖아. 무슨 말이겠소? 이에 대해서 과열이라는 건 문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랬는데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과열을 만들어냈으니까 변동을 만들어낸다고 봐야 되지. 이해됐지? 즉 이게 뭐냐면 전통적 시각에서는 금융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전통적 시각이 틀렸다는 게 나온 거야. 금융권이 뭔가 경기 변동에 따라갔더니만 올라려 큰일 나슈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 말 따라왔냐?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미시와 거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3번이 정답이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미시는 거시와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안정 예방은 뭐야? 얘도 예방이야. 근데 얘는 개별을 예방하는 거고 얘는 시스템을 예방하는 거지. 그렇지? 들렸다. 됐어. 그럼 이건 데칼코마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세 번째 문제. 자,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의 보기를 보시면 정책 수단 운용에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띵띵일 때 띵띵 건전성 정책은 완충 자본을 뭐뭐하도록 하고 완충 자본을 썼으니까 B에 들어갈 게 뭔지 알게 됐죠. 그렇지? B를 먼저 결정한 거야. B가 결정된 거야. 뭐가 들어가? 거시가 들어가게 되지. 완충 자본은 누구 거니까? 거시 거니까. 돼버렸지? 그래서 하나 정했다. 했더니 뭐야? 1, 2, 3번 남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띵띵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 아하, 뒤에 들어갈 건 뭐야? 미시. 아이씨. 1, 2, 3이 다 거시 미시네. 망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뭐라는 거야? 불황, 사용, 호황, 사용, 불황, 적립. 이거만 보는 거지. 불황일 때 완충 자본을 사용하느냐. 이게 1번이고. 그렇지? 2번은 뭐야? 호황일 때 완충 자본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불황일 때 완충 자본을 적립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 어떤 게 많이 이건 다 됐고 이거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불황이라는 건 침체기잖아. 침체기. 대출 이걸 가지고 제출하라 했지. 맞네. 불황일 때 적립 아니지. 호황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과열됐을 때. 대출 못하게 얘를 쌓고 있어야지. 됐지? 들렸네. 1번 다 이렇게 정리되지. 이해됐지? 항상 이렇게 들어갈 구멍이 여러 개인 경우야. 들어갈 구멍이 여러 개인 경우는 채울 수 있는 거 먼저 채우는 거지. 그래서 샥샥샥 나머지 없애고 난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면 돼. 한 방에 해결하지 말라고. 내 말 알아먹었지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이 네 번째 문제가 이제 3점짜리 문제여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 네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보기를 보시면 현실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경기에 대해서 비대칭적인 것을 뭐라서 자, 보기 정리합니다. 보기. 통화정책 이제 익숙하지? 통화정책이란 건 뭐야?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해서 불경기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통화를 늘리고 호황 과열되어 있을 때는 통화를 줄이는 정책. 보통 금리를 조정하거나 돈을 찍어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일본이 아베가 썼었던 방법은 뭐야? 아베가 썼었던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었어. 무슨 말이었어? 그걸 아베노믹스라고 들어봤지? 뉴스에서 들어봤을까요? 아베노믹스. 돈을 찍어내는 정책. 돈을 찍어내게 되면 돈이 시장 내에, 일본 내 시장 내에 돈이 많아지고 일본의 우리 환율 전에 있어서 일본의 돈이 많아지면서 돈 가치가 뚝뚝뚝 떨어진다. 그럼 일본의 물건값이 싸지면서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아베노믹스를 했는데 20년 동안 오히려 곤두박질 치지. 망했어요.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것도 하나의 정책인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 그거 뭐 여기에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경우는 경기에 대한 비대칭적인 것이다. 이건 뭔 소리야? 얘가 비대칭적이래. 뭔 소리지?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야. 뭔 소리지?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 효과가 없다. 아하, 과열 억제는 돼. 억제는 잘 되는데 침체된 상태를 일으키는 것은 잘 안 된다.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억제하려면, 자, 여기서 퀴즈. 과열된 걸 억제하려면 통화정책 어떻게 하지? 통화를 늘린다, 줄인다? 줄인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통화정책 늘린다. 대출을 많이 해준다, 적게 해준다. 침체 때는 많이 해준다. 쭉쭉쭉 나와야 돼, 이거. 간단한 얘기야. 아주 쉬운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이겠지? 한 번만 딱 정리해보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미미하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로 인한, 기준금리 정책 금리로 인한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를 해도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자, 침체돼 있는데 금리를 침체돼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소고기 사 먹어야지 하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차 사야지 하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안 움직여, 얘네들이. 이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투자 대상. 야, 돈 빌려서 나 사업 좀 해야지. 야, 투자할 데 없어. 안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안 빌려요. 이렇게 되는 거지. 빌려야 침체기에서 벗어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 이제 익숙하지? 다른 말로 바꾼 뭐야? 대출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된다. 돈을 안 빌리거나 혹은 빌려가더라도 그 신용 공급한 대출 자금을 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거야? 자산 시장에 붙는다는 거야. 자산 시장에 붙더라는 거야. 이대소. 그 부동산만 값이 오른다는 얘기지. 대수.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끈 밀어 올리기라고 한다. 따다가 끝났어. 요런 상황. 침체돼 갖고 금리를 인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움직이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 받아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부동산 값을 올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 끈 밀어 올리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냥 막 올라간 건 누르기는 쉽다는 거야. 올라간 건 잡아 당기긴 쉽다는 거야. 근데 떨어지는 걸 올리는 건 마치, 알지? 이렇게 뱀 싹 올라가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럼 뭐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데 보면 하는데 밧줄 막 올라가는 거 나오는 거 있지. 그치? 그게 되겠냐는 거지. 마술에 있잖아, 밧줄 딱 해가지고 쑥 무너지고 이런 거 있지. 그거처럼. 그 얘기 한 거야. 됐지? 끝머리 올리기. 자, 그럼 요 보기만 가지고도 1번이나 2번은 그냥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번이 문제가 되는데, 3번이 이제 정답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딱 이거야, 이거. 요 상황이야. 침체되어서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아서 자산 시장만 늘리는 상황. 그렇죠? 이런 상황.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완충 자본 제도는 뭐냐면, 자, 봐. 공통점이 뭐지? 침체지. 완충 자본 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침체될 때는 대출을 늘리지. 무엇을 통해서? 완충 자본을 대출하는 데 쓰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긴 뭐지? 금리를 낮춰서 이미 대출을 늘린 상태야. 근데 사람들이 안 써. 그리고 갔다가 어떻게 해? 자산시장에 들이붓고 있잖아. 그런데 완충 자본 풀어서 주면 어떻게 해? 망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해됐어?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데칼코마니 계속 과열과 침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해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본문의 핵심을 여기 딱 보고 이렇게 보면 한 방에 빡 끝나는 얘기야.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해설 써놓은 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내 책에.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 글로 이렇게 보여주면 아주 간단한데, 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한데, 오케이? 이런 얘기였어.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뭐야? 들다, 증거로 들다. 답이 증거로 들다지. 왜? 수단으로 무슨 제도를 예로 들다, 이런 거잖아. 그렇지? 항상 같은 단어 다른 쓰임을 어떻게 하는 거라 해서 앞뒤 환경이라고 했죠. 환경 잘 보면 돼. 알겠냐? 알겠어? 자, 이번 지문도
다른 지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공부했을 때 바로 그날 다시 복습해서 얘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내 말 알겠냐? 이거 냅두잖아. 한 달 지난 후에 가만히 있어봐. 경제가 요즘에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선생님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 다시 볼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된다고. 반복해서 슬슬 보는 거야. 핵심만 딱 정리해놓고. 내 말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앞단락이야. 여기서는. 알겠지? 이해됐지? 다른 데 써먹어야 돼? 오케이.